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1단원 역학의 네 번째 소단원인 열역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비보존력이 일하는 상황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손실되어서 사라지는 물리량이었습니다. 그치만 거시적인 물체 하나를 마찰시켰을 때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열로 전환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즉 사라진 줄 알았던 역학적 에너지가 열과 관련된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는 건데요. 이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의 물체를 구성하는 여러 입자를 생각해 볼게요. 각 입자는 물체의 운동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같이 운동하기도 하겠지만 물체가 정지했다고 보는 관점에서도 각 입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체라면 럼포드가 설명했듯이 제자리 진동만 할 거고 유체라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입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K1, K2, K3 이렇게 입자의 번호를 첨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의 운동 에너지는 모든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전부 합하면 되겠죠. 또 입자 사이에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입자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U12, U23, U31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두 입자의 번호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의 위치 에너지는 모든 입자의 위치 에너지를 전부 합하면 됩니다. 따라서 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 전체가 가지는 에너지 없이 순수하게 개를 이루는 내부의 입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internal energy, 내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내부 에너지가 바로 물체의 열과 관련된 에너지죠. 따라서 비보존력에 의해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물체의 내부 에너지, 즉 물체를 이루는 입자계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사라지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이건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비보존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원자 수준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은 보존력으로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보존력에 의해서 거시적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개 내부의 미시적인 역학적 에너지인 내부 에너지로 분산되기 때문인 거죠. 미시적으로는 보존력에 의한 상호작용이 거시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비보존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개에 열 Q를 제공했다는 건 개의 내부 에너지가 Q만큼 증가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건 미시적으로 내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킨 겁니다. 정확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거시적으로 온도로 표현되죠. 따라서 개에 열을 제공하면 온도가 증가합니다. 물론 상전이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열을 제공해도 온도가 증가하지 않죠. 이런 경우는 제공한 열의 대부분이 내부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된 거죠. 이제 개를 반으로 갈라서 온도가 각각 T1, T2인 두 개의 개로 나눠서 생각하겠습니다. 개를 이루는 입자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에서 운동량과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T1의 온도가 T2보다 크다면 왼쪽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오른쪽 입자들보다 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균적인 에너지 전달이 오른쪽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평균 에너지 전달을 우리는 히트, 열이라 부르죠. 따라서 열은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희미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의 내부 에너지는 열을 준 만큼 감소하고 열을 받은 만큼 증가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도 전체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온도는 평균 운동 에너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에너지 전달 방향, 즉 열 전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도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거죠. 만약에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면 미시적으로는 경계에서 운동량과 에너지가 계속 교환되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교환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thermal equilibrium, 열 평형이라 부르죠. 우리는 역학적 일이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열과 내부 에너지는 각각 미시세계에서의 일과 역학적 에너지가 거시세계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가 바뀌는 과정은 일에 의한 에너지 변화와 근본적으로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일과 열은 똑같이 에너지 교환의 방식인 거죠.
독일의 물리학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1850년에 두 개의 연력학 법칙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 법칙이 바로 내부 에너지가 일과 열에 의해서 변한다는 법칙입니다. 여기서 Q는 걔가 받은 일로 썼기 때문에 받은 열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표현이고, W는 걔가 외부의 한 일로 썼기 때문에 한 일만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표현이죠. 줄과 헬머홀츠는 열을 단순히 에너지의 한 형태로 봤지만, 클라우지우스는 열이 일과 동등하게 에너지 교환의 방식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적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클라우지우스의 연력학 제1법칙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죠. 이 내용은 1865년에 자신의 저서 열의 역학적 이론에 관하여 라는 책에 수학적으로 명료화시키게 됩니다. 내부 에너지는 걔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내부 에너지를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걔는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무시되는 걔겠죠. 이렇게 되면 걔의 내부 에너지는 오직 걔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만 표현할 수 있죠.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상전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걔는 항상 기체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완전히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분자의 구조가 무시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분자 자체의 내부 에너지가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크기까지 무시하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만 실체로 다룰 수 있는 이상적인 기체 아이디얼 가스 이상기체가 됩니다. 이상기체의 입자수를 라지 n으로 두면 입자 하나당 평균 운동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를 n으로 나누면 됩니다. 입자 하나당 평균 에너지는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때 열 전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을수록 열을 다른 계로 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입자 하나당 평균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의미죠. 이때 비례상수는 단원자 이상기체에서 볼츠만 상수의 1.5배인데요. 이 값에 대한 역학적인 계산은 레벨 2에서 자세히 알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간격의 기준으로도 쓰이고 있는 이 볼츠만 상수의 단위만 봐도 에너지와 온도를 연결하는 비례상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즉 볼츠만 상수는 입자 하나당 에너지를 온도와 연결하는 중요한 상수입니다. 따라서 단원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KBT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는 보일-샤를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PV와 NT가 직접 비례하죠. 여기에 사용되는 비례상수 역시 볼츠만 상수입니다. 우리는 이 식을 Ideal Gas Equation, 이상기체 방정식이라 부르죠. 따라서 단원자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PV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은 이 식이 물리학적 원형이긴 하지만 좀 더 실용적인 형태로 변형시켜서 많이 사용하죠. 먼저 아보가드로 수를 사용하는 변형입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1몰이라는 단위 정의의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입니다. 입자를 하나하나 세는 것보다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즉 1몰씩 세는 것이 편리할 때는 몰수 스몰 n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입자수 라지 n 대신에 몰수 스몰 n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죠. 이 식은 화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된 상수 R은 gas constant, 기체 상수라 부르는데요. 아보가드로 수와 볼츠만 상수 모두 정확한 값이기 때문에 기체 상수도 정확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기체 방정식을 밀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입자 하나당 질량을 M0으로 두고 입자수 N 부분을 M0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쓰면 이상기체의 압력이 밀도에 비례한다는 상당히 직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기체로 이루어진 유체를 다룰 때 꽤나 자주 사용되는 식이죠. 비슷한 방법으로 몰 질량 라지 M을 사용한다면 볼츠만 상수 자리에 기체 상수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먼저 이상기체 계산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입자수 1몰만큼의 단원자 이상기체의 온도가 섭씨 0도, 즉 273.15켈빈인 상황입니다. 먼저 온도가 273.15켈빈이라는 건 입자 하나당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현재 입자수인 1몰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 3407줄이 되죠.
만약에 이 기체의 압력이 1기압이라면 부피는 22.4리터로 계산되는데요. 이 부피는 1기압 섭씨 영도, 즉 표준 상태에서 이상기체 1몰이 차지하는 이론적인 부피가 됩니다. 실제로 표준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기체가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입자수가 1몰이기만 하면 대략 22.4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죠. 이번에는 밀도가 로 0인 액체 속에 있는 부피가 V인 기체 방울을 생각하겠습니다. 기체의 밀도 로는 유체보다 작아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G인 공간 속에서 중력보다 부력을 크게 받아서 위로 상승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 과정에서 유체의 온도는 T로 일정하고 기체 방울과는 계속 열평형 상태에 놓여 있어서 기체 방울의 온도 역시 T로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체 방울이 H만큼 높아지는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액체 표면에서의 압력을 대기압 P0으로 두면 깊이 H에서의 압력은 여기에 로 0GH만큼 더해집니다. 위쪽이 아래쪽보다 압력이 작기 때문에 부피가 커질 건데요.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고 위쪽 기체의 부피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총량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밀도는 이 비율만큼 감소하게 될 거고요. 밀도가 감소한 비율은 압력이 감소한 비율과 정확히 같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압력과 밀도가 직접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일정한 온도 상황에서 압력과 밀도의 비를 이용해서 기체를 이루는 입자 하나당 질량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질량과 온도가 다른 두 개가 열교환하는 상황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왼쪽 개의 온도가 오른쪽보다 높기 때문에 입자 하나당 에너지는 왼쪽 개가 더 크죠. 따라서 온도가 높은 왼쪽 개에서 온도가 낮은 오른쪽 개로 평균적인 에너지의 이동, 즉 열이 제공됩니다. 이때 제공된 열의 양 Q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개는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서 비열을 10줄 per kg 켈빈으로 갖다고 두면 각 개의 연료량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두 개는 열교환을 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게 되는데요. 두 개의 온도는 최종적으로 같은 온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야 평균 운동 에너지가 모두 같아지는 열평형을 이룰 수 있죠. 그러면 Q와 T 이퀄리브리움에 대한 칙 두 개를 세울 수 있고 두 식을 연립하면 열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온도와 교환된 열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력학적 물리량의 변화가 생기는 연력학 과정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압력이 P고 부피가 V인 단원자 이상기체를 채워놓은 상황을 생각할게요. 이때 실린더와 피스톤은 단열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할 겁니다. 이러면 기체가 외부와 열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피스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피스톤이 정지하기 위해서는 피스톤 양쪽의 압력이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은 외부의 압력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피스톤 양쪽 면의 힘이 달라서 피스톤이 가속 운동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피스톤과 피스톤 양쪽 유체 운동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 순간 피스톤과 유체가 정지한 상태로 간주되는 매우 느린 과정을 가정할 겁니다. 연력학 과정을 정적인 상태로 간주하는 과정을 quasi-static process, 준정적 과정이라 부르죠.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피스톤 바깥쪽 유체의 압력은 대기압 P0으로 일정한 상황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변하더라도 기체의 압력은 P0으로 유지됩니다. 이 상황에서 기체에 열 Q를 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열을 어떤 식으로 가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피스톤과 실린더의 단열 조건은 지금 제공한 열 Q 이외의 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매우 느린 과정인 준정적 상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을 매우 천천히 공급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열을 받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부피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부피를 델타 V로 두고 기체의 상태를 압력 부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압력이 일정한 연력학적 과정을 아이소베릭 프로세스, 등압 과정이라 부릅니다. 등압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이만큼의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는 부피 변화 델타 V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제공되는 열이 2분의 5 P0 델타 V라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이 준정적 과정이 아니게 되면 기체가 압력 평형을 이루기도 전에 팽창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피스톤 근처의 기체는 P0보다 작은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0V보다 작아지게 되죠. 이 기체를 이루는 입자수를 라지 n으로 두면 기체의 온도 변화량 델타 T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압 과정을 거치는 이상기체의 연용량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이 단열된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에 압력이 P, 부피가 V인 단원자 이상기체를 채워넣고 피스톤을 고정시킨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피스톤이 고정되었다는 가정은 기체의 압력에 관계없이 부피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체에 열을 가했을 때 증가하는 내부 에너지는 전적으로 압력의 증가, 델타 P에 의존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을 압력 부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부피가 일정한 연력합 과정을 아이소코릭 프로세스, 등적 과정이라 부릅니다. 등적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0이 되죠.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받은 열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받은 열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체의 입자수를 라지 n이라고 하면 등적 과정에 의한 온도 변화량 델타 T를 구할 수 있고 등적 과정을 거치는 이상기체의 연용량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등적 과정에서의 연용량은 등압 과정에서보다 작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등적 과정을 따르는 기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등압 과정보다 쉽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등압 과정은 제공한 열의 일부가 외부에 일을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단면적이 라지 A이고 길이가 라지 L인 단열된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을 넣어서 두 부분으로 나눈 상황입니다. 오른쪽 벽과 피스톤을 자연 길이가 L이고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로 연결하고 왼쪽에는 이상기체를 채워서 용수철이 X만큼 압축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피스톤의 두께는 무시할게요. 그러면 이상기체 부피는 AX가 되고 기체의 압력은 용수철의 탄성력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용수철에 압축된 길이 X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됩니다. 기체의 입자수를 라지 n이라고 하면 온도도 결정할 수 있죠. 이제 이 기체에 열 Q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체에 열을 제공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기체의 부피나 압력이 증가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부피와 압력이 용수철 변형 길이 X에 모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이런 관계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걸 압력 부피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체는 이 직선 위의 상태만 허용되고 열을 받은 기체는 이런 식의 연력학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 Q를 받아서 기체 부피가 스몰 l만큼 증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만큼 변화하게 될 거고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이 넓이를 계산해서 얻을 수 있죠. 이 넓이는 정확히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과 같습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게 기체가 피스톤의 일을 하고 있는데 피스톤의 움직임이 무시되려면 정확히 탄성력이 반대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개에 제공되는 열 Q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만큼의 열을 제공했을 때 개의 온도 변화를 계산해서 연용량을 얻을 수도 있고요. 느낌이 오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연용량은 제공된 열에 대해서 온도가 얼마나 덜 변하는지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서 외부에 얼마만큼의 비율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지금 제공된 열 중에서 내부 에너지와 일로 분배되는 비율은 3대 1이죠. 그러니까 열이 4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줬을 때 내부 에너지는 3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건 등압 과정의 연용량의 3분의 4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의 거시적 운동을 제외하고 개를 이루는 입자들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인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미시적으로 일을 받은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과정을 거시적 평균으로 봤을 때 열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일반화해서 내부 에너지는 일과 열에 의해서 바뀐다고 할 수 있고 클라우지우스에 의해서 연력학 제1법칙이 정립되었죠. 내부 에너지를 가장 단순하게 기술할 수 있는 개는 이상기체였는데요. 이상기체는 입자의 크기와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를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만으로 기술할 수 있었고 이걸 압력과 부피로 표현하면 2분의 3 PV, 입자수와 온도로 표현하면 볼츠만 상수를 포함해서 2분의 3 NKT로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연력학적 물리량이 변하는 과정, 연력학 과정의 몇 가지 예시를 공부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 순간 정적인 상태로 가정할 수 있는 준정적 과정에서의 물리량 계산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